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골라서 설명합니다. 문학,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문학에 대해 소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열리는 노벨상 수상 소식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 노벨상을 받은 인물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문학 분야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번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가의 이름을 통해 한국인의 이름에 대해 소개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먼저 작가 한강의 이름과 한국인의 이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인의 이름은 가족이 함께 쓰는 성 뒤에 이름을 붙여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박소현의 경우 성은 김과 박이고 이름은 철수와 소현입니다. 한강 작가의 경우 성은 한이고 이름은 강입니다.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한국인은 성이 두 개의 글자인 경우도 있고 이름이 세 개의 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궁 철수나 김은하수처럼요. 보통 영어로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노벨상 홈페이지에는 작가 한강의 영어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는 한강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의 이름입니다. 한강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하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천 한강의 영어 이름은 한 리버일까요? 한강 리버일까요? 한국 정부는 강이나 산이나 호수 같은 지역을 영어로 쓸 때에 한국어 이름 뒤에 영어로 해당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을 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하천의 이름은 영어로는 한강 리버라고 씁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말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이 1950년 6.25 전쟁 이후 최근까지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룬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한국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온 국민이 축하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작가 한강이 대표적인 소설을 소개합니다. 노벨상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한강이 소설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나약함을 드러낸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소설 작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그 첫 번째 소설입니다. 여기서는 제목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채식은 사람이 채소나 과일이나 곡물 등 식물을 먹는 행위를 뜻합니다. 채식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에는 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채식이나 초식의 반대말은 육식입니다. 그리고 주의라는 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정한 이념이나 철학을 의미합니다. 자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라는 말은 어떤 이유로 고기 같은 육류를 먹지 않고 식물 위주로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목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노벨상위원회가 언급한 인간 삶의 나약함을 드러낸다 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채식을 선택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폭력이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유와 저항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살펴봅시다. 소년은 보통 초등학교 학생 같은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소년 뒤에 붙어 있는 이는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어야 라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온다는 기본형 오다를 현재형으로 바꾼 말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한국어로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국어에서 문장은 가장 간단하게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 이렇게 구성됩니다. 소년이가 주어이고요. 문장에서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로 쓰입니다. 아까 소년 뒤에 붙어 있는 이는 이게 주어야 라고 알려주는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에서 주어 뒤에 흔히 붙는 조사는 이 그리고 가 입니다. 앞의 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를 쓰고 받침이 없을 때는 가를 씁니다. 소년에서 년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썼습니다. 만일 소녀에서 녀와 같이 받침이 없으면 가를 씁니다. 한편 온다는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부릅니다. 한국어에서 동사는 기본형이 있고 이것을 시기에 따라서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으로 바꿔서 써줘야 합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온다는 기본형 오다의 현재형입니다. 오다의 과거형은 왔다. 미래형은 올 것이다. 라고 씁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온다는 현재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동사의 현재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소년이 온다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겠지요. 하지만 이 소설의 영어 제목은 휴먼 액츠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년은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소설에서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죽은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은 당시에 사망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1980년 5월 18일 시작된 한국의 전라남도 광주에서 벌어진 시민의 항쟁을 의미합니다. 당시 군사 독재와 폭력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자그만치 수천여 명의 시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바로 한국의 이 같은 비극적인 현대사를 배경으로 쓰인 것입니다. 아까 온다가 현재형이라고 말했지요. 이 표현은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년은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가 현재 독자에게 다가온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작가 한강희 작품을 소개할 때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선다 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소설의 영어 제목이 폭력이나 저항 같은 인간의 보편적 행동을 의미하는 휴먼 액츠라고 쓰인 것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설을 살펴봅시다.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 입니다. 작별은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작별의 동사형은 작별하다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뭐뭐 하지 않다의 현재형입니다. 뭐뭐 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동사의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주어가 빠져 있네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보통 우리 같은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주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서술어를 쓰려면 누구와 또는 무엇과 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설에서 누구는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무엇은 비극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소설에서 누구와 무엇은 제주 4.3 사건과 그 피해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1948년 4월 3일을 전후해 한국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에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7년 넘게 수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설 역시 한국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배경으로 쓰인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은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현재와 연결돼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맞선다 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자 작가 한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작가 한강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 세계 언어로 출판된 것도 알려줍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